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김용 부원장이 구속된 가운데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민주당 반발이 큰 상황에서 내일 대통령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코로나 추경 때 여야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는 모습은 내일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1년 만에 입장이 돌아선 유동규 전 본부장의 폭탄 발언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인데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관련 내용들 다뤄보고요. 월요일 뉴스나이트 정진영 앵커가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네, 10월 24일 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한 검찰이 여의도 민주당 산의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한 민주당은 내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 거부 방침에는 내년도 나라 살림 예산을 사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엄중한 경제안보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현금 8억 원에 대한 사용처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복심, 정진상 실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등과 관련해 출국 금지됐습니다.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활주로를 이탈한 대한항공 여객기는 악천후 속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활주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한 점으로 미뤄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으로 보입니다. 단풍이 절정이던 강원 산간에 때 아닌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며 진풍경을 연출했습니다. 하얀 눈이 뒤덮인 강원도에는 17년 만에 10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새벽 북한 선박이 서해 북방 한계선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 측 함정이 군사 분계선을 침범했다며 해상 완충구역 내에 방사포 10발을 발사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뒤 잠잠했던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소아 청소년층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독감과 달리 치료제나 백신도 없어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만큼 고열이 사흘간 계속되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검찰이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관련해서 민주당 중앙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주 한 차례 무산된 이후 닷새 만인데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먼저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요일 아침 서울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중앙당사. 잠겨있던 출입문이 열리자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이 우르르 밀고 들어옵니다. 지난 19일 한 차례 압수수색 시도가 불발된 지 닷새 만에 다시 당사 8층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 불법 수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건데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김용 부원장의 혐의 사실과 민주연구원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검찰이 기습적으로 영장 집행에 나섰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사를 들어오면서 정상적으로 압수수색을 나왔다고 고지하지 않았고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출근하는 직원들 틈에 끼어서 기습적으로 직접 당사를 찾은 이재명 대표는 감정에 북받쳐 오른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이 침탈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내 이어지던 양측의 대치는 오후에 김 부원장의 변호인 입회 아래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여당은 공세의 고삐를 더 조였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검찰은 압수수색에 나선 건데 민주당은 정당한 법 집행마저 정략적 의도로 막아섰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진실의 길을 민주당은 더 이상 막아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에 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힘을 보탰습니다.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고 물건 던지는 것은 범죄의 영역입니다. 검찰과 여당의 반박에도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격앙된 감정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 연설까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내일 국회에서는 또다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네,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내년도 나라 살림 예산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죠. 민주당이 보이콧 방침을 밝혔지만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은 헌법적 책무라며 반쪽 본회의장에 서기로 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대장동 특검 수용과 대국민 사과 없인 국회 시정연설을 거부하겠다는 민주당의 으름장에 윤석열 대통령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헌정사에서 제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단호한 표정으로 시정연설의 정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예산안이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되어 있는 국회법의 규정, 그리고 여야 합의로 25일로 일정이 정해졌는데 대통령실도 정부가 나라 살림과 씀씀이를 국회와 국민에게 설명할 책무가 있듯 국회 역시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 보고를 듣고 챙길 책무가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은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어떻게 챙길지, 미래 세대를 위한 역동적 경제는 어떻게 가꿀지 상세한 구상이 담길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태도는 협치를 파괴한다, 헌정사에 다시 없을 야당 탄압이라면서 시정연설 보이콧을 확정했습니다. 피켓 시위나 규탄 구호 재창, 집단 퇴장 등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액션 플랜은 오전 10시 본회의 전까지 숙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치는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을 말살하는 국민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에 우리는 강력히 항의하고 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적 제거형 야당 탄압의 골머리인 윤석열 정권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런 냉랭함은 5달 전과는 180도 다른 분위기. 지난 5월 코로나 추경안 처리를 위해 취임 엿새 만에 하늘색 넥타이를 메고 국회를 찾았던 윤 대통령은 의원 전원과 일일이 악수하며 연신 협치, 초당적 협력을 외쳤습니다.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때 한덕수 국무총리의 연설문 대독도 검토했지만 엄중한 경제안보 상황 속에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국민께 설명하겠다고 확정 공지했습니다. 지금으로선 반쪽 이상이 텅 빈 썰렁한 본회의장에서 윤 대통령이 연설할 가능성이 큰데 대통령실은 뭐가 옳은지는 국민이 직접 판단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재집행으로 국회 법사위에선 국감 마지막 날까지 여야가 축돌했습니다. 대장동 수사와 특검 도입 여부로 신경전이 이어진 가운데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한동훈 장관의 술자리 의혹으로 거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김태민 기자입니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팻말을 놓고 초반부터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간신히 질의응답이 시작됐지만 이 질문이 곧장 거친 설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의원님,
잠깐 제가 자, 기회를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자, 이분 말씀하시기 처음 전에 보시는 제가 분이에요?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요, 나중에 하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언론사 기자가 이분에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뭐 걸겠습니다. 이건 뭐 거시죠. 저런 정도 가지고 지금 스토킹하는 사람들하고 야합해서 이런 식으로 국무위원을 모욕하는 거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고요. 검찰의 대선 자금 수사를 놓고도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협치라든가 민생을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그야말로 정치 보복, 심지어는 적대적 감정까지 드러내면서 야당에 대한 그런 탄압, 정치 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게다가 그 사안에 대해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것이니까 지금은 정치 보복이란 말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장동 특검에 대한 정부 여당과 야당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저는 특검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가 잘 안 될 때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사가 성과가 나니까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께서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을 갑자기 주장한다, 맥락 없이 들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잘 들으셨을 겁니다. 그냥 하자고 하면 될 거를 부인한 측이 누구였는지 대선 선거 때 분명히 여러 국민들이 보셨는데, 국정감사 막바지 터진 대선 자금 의혹 수사로 국회 법사위는 막판까지 민생보다는 정쟁만 가득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수수한 이 현금 8억 원에 대한 사용처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도 출국 금지하고 이 대표를 정조준하는 모습입니다. 우철의 기자입니다.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김용 부원장을 이틀 연속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수수한 현금 8억 원을 어디에 썼는지 사용처 규명에 주력했습니다. 돈의 성격을 대선 자금으로 규정한 이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절차인 셈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 부원장이 남욱 변호사가 마련한 돈을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 4차례에 걸쳐 전달받았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20억 원을 요구했고 지난해 4월 1억 원을 시작으로 5월에 5억 원, 6월에 1억 원, 8월에 1억 4,700만 원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특히 오간 돈이 가장 많은 5월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 모임이 발족한 시점으로 조직 관리를 도맡았던 김 부원장이 새 불리기에 한창의 시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부원장에게 돈을 줬다는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등 핵심 인물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한 물증 확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정민용 변호사가 거주하던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 기록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주차장은 김 부원장에게 돈이 건네지기 전 남 변호사의 집사와 정 변호사가 돈을 주고받은 중간 기착지로 지목된 곳입니다. 영상 저장은 오래 안 돼. 기록을 찾아보는 거니까 기록은 있을 텐데 CCTV를 봤다는 그 검색 기록이야 그러면 있겠어. 검찰은 또 지난 2013년 김 부원장과 함께 거액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이 대표의 또 다른 복심 정진상 실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공범으로 일단 내려진 조치지만 불법 자금 수수 의혹 역시 고려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속도를 내는 검찰 수사에 김 부원장 측은 민주당 지도부의 입을 빌려 거듭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거대한 조작의 중심에 있다. 중차대한 대선에서 정치 자금을 요구할 만큼 어리석지 않으며 8억 수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정 실장 역시 허구 그 자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검찰의 소환에 언제든지 당당하게 응해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 부원장 신병 확보라는 첫 관문은 넘어섰지만 이재명 대표를 향하는 검찰로선 사용처를 규명해야 하는 두 번째 관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폭로로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표 최측근 인사들의 유착관계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법원에 제출된 위례신도시 공소장엔 과거 이들의 접대 정황과 이재명 당시 시장의 재선을 강조한 발언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접대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복구해서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검찰이 지난달 26일 기소한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공소장입니다. 2013년 8월 유동규 당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은 남욱 변호사에게 위례 사업을 남 변호사가 짜온 구조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남 변호사는 특정 유흥주점을 언급하며 여 종업원들과 함께 편히 술을 드시면 술값은 제가 결제하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유 전 본부장은 같은 해 9월에서 12월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해당 유흥주점을 방문해 술과 향응을 즐겼고 비용은 남 변호사가 냈다고 기재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도 정 실장과 술을 100번, 1000번 마셨다고 재확인하면서 정 실장이 술값 한 번 낸 적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위례 공소장엔 2013년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재선을 강조한 정황도 담겼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에게 부동산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내년 선거에서 이재명 시장 재선이 중요하다. 재선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어떻게 당선시킬 건지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남 변호사는 당시 회사 직원들에게 이 시장 당선에 도움되는 취지의 댓글을 달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검찰이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남 변호사가 다녔던 유흥주점 종업원을 참고인 조사하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도 복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최측근 인사들의 접대 정황을 뒷받침할 물증 확보와 함께 추가 자금 수수 여부 등도 조사해 대가성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의 대선 자금 의혹을 폭로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다시 한번 작심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대장동 사건 이후 세상이 비정한 걸 알게 됐다. 한때 형제라고 생각했던 이들의 진면목을 봤다. 이런 발언들을 한 건데요.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도 기존 입장과 달리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폭로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대장동 재판이 끝난 직후 몰린 취재진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을 향한 배신감을 크게 드러냈습니다.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참 비정하달까? 그런 세상이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고. 이어 형제들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의 진면목을 보게 됐다며 어떤 마음으로 대선 자금 의혹을 폭로했는지 암시했습니다.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원래 이제 좀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재판 휴정 시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감옥 안에서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걸 깨달았다며 이제는 의리를 지킬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토로놓았습니다. 한때 형제처럼 각별했던 김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입을 닫았었지만 더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대장동 재판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정영학 회계사에게 대장동 사업의 중요한 결정은 성남시장의 지시에 따른 게 아니냐고 따지며 이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돈이 건너간 상황을 모를 리 있겠느냐고 언급했던 언론 인터뷰 내용은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자금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 본부장님께서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사안은 아닙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금까지 불법 자금 수수 과정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관련돼 있는지 분명히 밝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그 죗값을 받을 거라고 밝혔던 만큼 추가 폭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의혹 등을 겨냥해서 조금씩 조여 들어오는 검찰 수사에 민주당도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을 빼고라도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특검 수사를 추진하자고 거듭 요청했지만 여당은 단번에 일축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부터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출국 금지까지 검찰 수사 포위망이 좁혀 들어오면서 입지가 좁아진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 의혹을 제외해도 좋으니 대장동 사건을 특검에 맡기자고 여당에 거듭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주기 부분이 부담스러우면 빼도 좋습니다.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빼고라도 특검을 하자라는 말씀드리고, 자신이 제안한 특검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와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지만 박홍근 원내대표는 주가 조작 의혹의 실체가 점점 확실해지고 있다며 김 여사 특검도 여당이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가 이른바 쌍특검 주장과 거리를 두면서까지 자신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 정부 검찰에 맡길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물타기이자 이재명 지키기 꼼수라며 특검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을 아무리 외쳐본들 있는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며 이 대표를 향해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력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의 국면을 모면해 보려는 물타기 꼼수에 불과하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일관된 입장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것 말고 달리 방법이 없는 민주당은 단일 대우를 강조하면서 내부 단속에 주력하고 있지만 지금은 똘똘 뭉쳐서 맞서야 될 때거든요. 네. 내부 총질은 안 되죠. 그러니까 총구가 외부로 향해야 되는데 이 총구가 엉뚱하게 번지수를 잘못 짚어서 김혜영 전 의원이 SNS에서 단일 대우가 특정인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동의할 수 없다며 이 대표를 겨냥하는 등 내부 균열 조짐도 연일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갈수록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특검만으로 이재명 대표 측근들을 둘러싼 의구심을 완전히 지우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다수 의석을 갖고도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활주로를 이탈한 대한항공 여객기는 악천후 속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활주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는 등 브레이크 고장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 바깥 숲을 사이에 고꾸라져 앞부분은 찌그러졌고 옆면도 너덜너덜 찢겨 나갔습니다. 사고가 난 여객기는 대한항공 KE631편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와 강풍이 몰아치던 상황에서 착륙 도중에 활주로에서 이탈했습니다. 악천후 속 두 차례 착륙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3차 착륙 강행에 기체는 앞으로 기울어지고 앞바퀴 등이 부서진 끝에 활주로 바깥 숲을 지역에 비정상 착륙한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충격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일반적으로 바퀴가 내려가는 소리가 아니고 쎄하고 바닥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거든요. 활주로 넘어서까지 미끄러졌거든요. 그리고 엔진 그쪽은 다 부셔졌고요. 지금 허리가 좀 많이 땡겨요, 이제. 사고 당시 승객 162명과 승무원 11명이 탑승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승객들은 비상탈출 슬라이드를 이용해 안전하게 하기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필리핀 항공당국과 우리 국토교통부는 사고 여객기가 브레이크 시스템 고장으로 활주로를 이탈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객기 기장은 착륙 당시 브레이크 시스템 경고등이 들어왔고 활주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했다고 초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악천후 속에 두 차례의 착륙 실패 이후 재이륙하는 과정에서 바퀴에 충격이 가해져 브레이크 유압 시스템이 고장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정책실장을 반장으로 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현지 사고 조사에도 참여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금은방에서 남성 2명이 순금 팔찌 등 귀금속 수천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대낮에 손님인 척 들어와서 물건을 살펴보다가 주인이 잠시 고개를 돌린 사이에 귀금속을 들고 도망쳤는데 경찰은 10대 청소년들의 범행으로 보고 뒤를 쫓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구리시에 있는 금은방에 마스크를 쓴 남성 2명이 들어옵니다. 주인이 꺼내준 순금 20돈짜리 팔찌와 목걸이 등을 번갈아가며 착용해봅니다. 한 명이 순금 팔찌를 찬 채 전화하는 척 나가려다 제지당하기도 합니다. 다시 팔찌와 목걸이를 착용해보며 기회를 노리다 주인이 펜을 꺼내려 잠시 고개를 돌린 순간 진열대 위에 꺼내놓은 귀금속들을 집어들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주인이 서둘러 쫓아나갔지만 이미 멀리 사라진 뒤였습니다. 또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다 보니까 서로 신경을 분산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물건들로 가져가다 보니까 업적이 좀 무너지기는 했죠. 네, 그래서 신고 자체도 막 벌벌 떨면서 신고를 했던 기억이. 손님인 척 위장한 이들은 불과 10여 분 만에 순금 팔찌와 목걸이 등 귀금속 2,300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이들이 미리 준비한 차량을 타고 달아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귀금속을 훔친 2명과 도주를 도운 공범 등 10대 청소년 3명 이상이 범행에 가담한 거로 보고 신원을 특정해 뒤를 쫓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대전에서도 10대 청소년들의 대담한 금은방 털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망치로 유리문과 진열장을 부수고 귀금속들을 가방에 쓸어 담은 뒤 밖에서 기다리던 공범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절도범들은 범행 이튿날 경찰에 붙잡혔는데 13살밖에 안 된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20대 남성 A씨가 오토바이를 사주겠다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들에게 범행을 사주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귀금속의 경우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데다 최근 1년 새 금값이 10% 이상 오른 만큼 범행의 표적이 될 우려가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단풍이 절정이던 강원 산간에 때 아닌 한방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강원도에는 17년 만에 10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정혜은 기자입니다. 새하얀 겨울왕국으로 변한 홍천군 구룡령. 한방눈이 쉴 새 없이 쏟아지며 나무 위에는 단풍과 함께 하얀 눈꽃이 새로 피어났습니다. 시민들은 단풍과 눈이 어우러진 이색적인 풍경을 카메라에 담으며 가을 속 한겨울을 즐깁니다. 설악산 중청봉도 하루 만에 가을에서 겨울로 계절이 건너뛰었습니다. 대피소 앞 길목과 탁자 위에는 수북하게 눈이 쌓였고 탐방로도 일부 통제됐습니다. 5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린 강원 산간에는 한때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단풍 절정기인 10월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건 2005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는 가운데 동해상에서 동풍을 따라 유입된 비구름이 24일 동해안에 영향을 주었고 기온이 낮은 해발고도 1000m 이상의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눈으로 내려 쌓였습니다. 강원 산간의 눈에 이어 내륙 지방에는 초겨울 추위가 찾아옵니다. 5km 상층 온도가 영하 25도 안팎에 달하는 찬 공기가 내려오며 전북 장수 영하 1도, 철원 1도, 서울 5도 등 밤사이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눈과 함께 찾아온 이번 초겨울 추위는 이틀 정도 이어진 뒤 풀릴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오늘 새벽 북한 상선이 서해 북방 한계선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물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도 방사포 10발을 쐈는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 군함이 해상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는 억지 주장도 펼쳤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새벽 3시 42분 북한의 5,000톤급 상선 무포호가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했습니다. 경고통신에도 선박은 방향을 돌리지 않았고 우리 군은 기관총 10발씩 2차례에 거쳐 경고 사격도 실시했습니다. 새벽 4시 20분 무포호는 그제야 뱃머리를 돌려 NLL 이북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5시 14분부터 북한이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방사포탄 10발을 발사한 게 포착됐습니다. NLL을 침범한
북한 상선에 대한 우리 군의 정상적인 작전 조치에 대해 북한이 방사포 사격을 실시한 것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도발이다. 북한은 이번에도 책임을 남쪽에 떠넘겼습니다. 남측 해군 호위함이 선박 단속을 구실 삼아 자신들이 정한 해상 군사 분계선을 5km까지 침범했다면서 방사포 발사는 이에 대한 경고 사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근 지상전선에서의 포사격 도발과 확성기 도발에 이어 해상 침범 도발까지 감행하는 적들에게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북한 상선이 NLL을 넘는 건 북한군의 사전 승인 없이는 어렵다는 점에서 의도적 도발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추가적인 도발의 명분을 지금 축적하고 있는데 우리 측의 도발을 오히려 유도함으로 인해서 더 큰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도 상당히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와 9.19 군사합의 위반, 상선의 NLL 침범 등 북한의 계속된 도발이 이어지면서 군사적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채권시장 유동성 위기까지 불러왔던 춘천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서 김진태 강원지사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전임 지사의 도정을 지우려다 허술한 업무 처리로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에는 반발했습니다. 지원 기자입니다. 레고랜드 문제는 외국계 테마파크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맺은 강원도의 불공정 계약에서 기인합니다. 테마파크 부지 100년 무상 임대, 4,000대 규모 주차장 제공 등이 대표적입니다. 강원도는 여기에 레고랜드 건설 지원을 위해 출자 기업인 강원중도개발공사 GJC도 만들었습니다.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레고랜드 주변 도유지를 개발하려던 GJC는 현재 자본 잠식 상태. 빚보증을 선 강원도가 2,050억 원 부채 1차 만기를 앞둔 지난달 말 돌연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발표했고 이후 지자체 보증도 신뢰할 수 없다며 시장의 혼란과 공포가 이어졌습니다. 사전에 정부나 금융당국과 협의하지 않은 허술한 업무 처리 방식으로 사태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강원도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내년 1월 말까지 예산을 편성해 보증부채 2,050억 원을 모두 갚을 예정이라면서 이번 사태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먼저 이번 일로 좀 본의 아니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이 자금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가 초래돼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면 전임 최문순 도정 지우기를 진행하다 예기치 않은 상황이 초래했다는 분석에는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김 지사가 선거 전부터 문제로 지적한 게 바로 전임 최문순 지사의 대표 치적인 레고랜드 건설과 알펜시아 매각 과정. 심각한 자금난을 겪는 레고랜드 문제를 거론하며 회생 신청 카드를 꺼냈다는 지적인데 김 지사는 지자체 부채를 줄이는 과정이라며 이를 일축했습니다. 전임 도정을 지우기 위한 정치적 접근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빚을 남겨놨는데 가만히 있기만 하면은 전임 도정이 빚을 갚아줍니까? 이번 보증 채무와 별개로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지난 11일까지 건설사에 지급해야 하는 레고랜드 기반시설 공사비 135억 원을 주지 못한 상태. 건설사는 이 역시 지급 책임은 강원도에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SPC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의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이 점점 불붙고 있습니다. 이 가맹 점주들도 소비자들의 분노에 공감한다고 밝히면서 안일한 대응과 반복되는 사고로 SPC 본사만 점점 고립되는 상황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손님 없이 텅 빈 매장 가운데 빵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SPC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불매운동이 먼저 손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판매가 안 되거나 못된 제품들은 저희가 폐기 처리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점주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SPC 계열사 빵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모인 가맹점주협의회는 소비자 분노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이미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생업을 이어가는 가맹점에는 분명한 고통이지만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소비자들의 질타보단 크지 않다는 겁니다. 안전한 일자리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좀 더 본사와 협의를 해서 그러한 국민들한테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감시자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택공장 사고 이후 8일 만에 또 다른 계열사 공장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하면서 불매운동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에는 SPC 불매운동에 동참하자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학생들은 회사 측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저희가 사망자에 대한 추모 문제와 더불어서 익명 경시와 노동권 탄압을 하는 SPC 사측에 대한 규탄의 의미로 이렇게 대자보를 붙이도록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불매운동에 대체로 공감한다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사고 이후에도 노동자들을 작업에 투입하고 장례식장에 빵을 보내는 등 SPL 본사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판이 큽니다. 사고 발생 이후에 이제 유가족분들에게 회사 측에 빵을 보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큰 충격을 받아서 되게 뭔가 살 일이 있어도 좀 자제를 한다던가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산다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제 주위도 다 그런 것 같아서. 지난 5년간 SPC 식품 계열사 10곳에서 일하다 다친 사람은 759명에 달합니다. 특히 이번 사망 사고가 난 SPL은 올해 8월 기준으로 벌써 2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21일 SPC 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두고도 진정성 논란이 일면서 소비자들의 외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산업 현장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시행된 지 10개월째입니다. 하지만 최근 SPC 빵 공장 사망 사고 같은 이런 노동자들의 희생은 계속되고 있는데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로 사망자 수는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SPC 계열 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인권보단 생산성을 앞세운 결과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SPC 불매운동이 불붙으면서 SPC 허영인 회장이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사과 이틀 만에 또 다른 SPC 계열 빵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안성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바닥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노동자들이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앞서 같은 날 비슷한 사고가 있었지만 별다른 안전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일단 아침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카톡이든 아니면 전체 공지든 어디 쪽에도 뭐 현장 작업하는 데서 뭐 어떤 조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시행됐습니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432명.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명 줄어든 수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정작 현장에선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질적인 안전, 즉 안전 역량을 올리는 쪽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일단 형사처벌에서 어떻게 하면 피할까? 중재법이 이제 그렇게 조장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안전과는 거리가 먼. 더구나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규정이 불명확해 사업주 부담이 크다는 경영계와 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는 노동계 사이의 갈등은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그 상반된 이해관계를 어떻게 이제 조율하거나 아니면 중재하거나 현실의 변화는 전혀 만들지 못하고 계속 맴돌면서 이제 논란의 소리만 커지는 그런 식의 형국에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부는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노동계 반발은 오히려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민주당 당사 안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 한 차례 불발이 됐었고 오늘 재시도 끝에 결국 진행이 됐네요. 네. 뭐 처음에는 이제 그 불발이 됐었는데 오늘 다시 뭐 재진입을 시도했고 예. 압수수색 영장에 제시 없이 출근하는 직원들의 이렇게 휩쓸려 들어오는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결국에는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이죠. 법원 판례를 보면 압수수색 영장을 먼저 제시하지 않고 저렇게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그 증거물을 확보를 하면은 그 증거물에 법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압수수색 영장을 어느 시점에 보여줘야만 그게 법적인 능력을 가지느냐.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8층 민주연구원에 들어올 때까지도 압수수색 영장은 보여준 적이 없다. 검찰이라고만 말하고 들어와서 자리를 다 차지하고 앉았다. 물론 이제 뭐 거기에서 압수를 하는 그 진행은 하진 않았지만 변호사가 와서야 그때서야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 논란이 좀 뭐 법원에서 좀 정리가 되겠지만 한동안 좀 과도한 행위로 시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은 검찰이 처음에 들어올 때 당직자들하고 섞여서 들어왔고 그리고 8층으로 그렇게 올라온 것이 이제 부당한 영장 집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거는 김용 부원장의 사무실, 그중에서도 이 책상하고 컴퓨터 이렇게 되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검찰에서는요. 1층에서 관리 직원에게 영장을 제시했다. 영장 집행 사실도 고지했다라고 하고 8층을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8층에서 대치해가지고 대략 5시간 정도 대치하고 난 다음에 2시 반 넘어서부터 영장이 이제 집행이 된 거거든요. 이것은 좀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측에서는 고지 없이 기습적으로 들어왔다, 신분도 안 밝혔다라고 하지만 검찰의 얘기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관리 직원에게 어떠한 얘기를 했는지 관리 직원 얘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들어갈 때 현관에는 분명히 CCTV가 있어요. 그거를 보면은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정 다툼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금방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민주당 당사 앞에서 이걸 제시하고 들어가는 게 맞는지 사무실 앞에서 제시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갈려서 이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한동훈 장관이 국회를 찾았는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는 것은 범죄의 영역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이렇게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막은 사례들이 있어요. 막은 사례들이 있고 그것은 어쨌든 우리의 어떤 정치의 영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거나 종교의 영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거나 학문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꽤 있었죠. 근데 뭐 이런 거는 제가 검찰이 정말 저게 범죄라고 생각하면 또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 죄를 묻는 일을 집행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거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정도를 각오하고 막는 것입니다. 왜 각오하고 막냐면 그것이 가져오는 역사적 후과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해서라도 좀 어떤 죗값을 받더라도 이건 막는 것이 맞다라고 자기 신념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 말이 금과 억조처럼 저는 여겨질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라는 것은요. 물론 영장이 있기 때문에 법원의 명령이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검찰의 수사는 그냥 검찰의 수사일 뿐이에요. 검찰의 주장일 뿐이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검찰의 어떤 행위일 뿐인 겁니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법원에 의해서 결론이 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기에서 막은 사람들이 죄가 있다면 한동훈 장관이 또 그거에 맞게 법적 행위를 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성철 소장님 국가의 공적 그 사법기관인 검찰의 수사와 압수수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권이 막아야 한다.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막아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이 막을 수 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듭니다. 저도 중앙당에 뭐 당직자를 해봤지만 당사라고 해서
그렇게 뭐 신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신성 불가침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결국엔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2016년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는요, 청와대도 압수수색했고 판사실도 압수수색했고 법원도 압수수색하고 검사실도 압수수색하고 국회의원 회관도 압수수색하고 다 합니다. 왜 정당만 못합니까?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다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2016년 12월 19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좀 말씀드릴게요. 압수수색, 현장 검증, 체포, 구속 할 수 있는 모든 수사 방법을 총동원해라.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범죄 사실이 있거나 의혹이 있거나 여러 가지 잘못을 한 사람들 처벌해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검찰의 정상적인 수사 과정을 막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제가 그거 자체를 막는 것을 옳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뭐 한나라당은 안 막았나요? 막아가지고 진입을 못해서 압수수색 결국 못했잖아요. 그런 사례가 이미 존재하는데 그렇게만 얘기하는 건 맞지 않고, 저는 이게 명분이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사 독재 시절에 그것이 법을 앞세워가지고 뭐 독재를 강행했죠. 그러면 그거를 막았을 때 역사적으로 그러면 그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었느냐, 정당하지 않았는 것이었냐. 그건 역사가 또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가 그때와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참 느낌이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자, 한동훈 장관 취임사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지금의 사회적 강자가 누굽니까? 여당과 정부예요. 예. 야당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야당이 자신들이 약자라는 걸 모르고 자꾸 약자 프레임으로 안 싸우고 강자 프레임으로 싸운다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긴 한데요. 저 이렇게 영장 오면 저거 그냥 내줬으면 좋았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뭐 이렇게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약자인데 아직 강자라고 생각하니까 저 버티는 거거든요. 저 그 부분이 안타깝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검찰이 이렇게 약자에 대해서 몰아치듯이, 그리고 뭔가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듯이 자꾸 수사를 진행해 가는 것은 저는 예. 굉장히 이게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김상일 평론가는 이번 사안을 그렇게까지 이제 보신다. 예. 개인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한동훈 장관의 이 발언이 좀 위험하다 생각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국회에서의 강자는 민주당이죠. 네. 민주당이라는 정당 그리고 그 집단이 약자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폐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짜맞추기 수사, 결론을 내놓고 하는 수사를 짜맞추려고 한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유동규 본부장이 김용이라는 이재명 당대표의 최측근 분신에게 돈을 줬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이거 수사해야죠. 조사해야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했으면 압수수색 영장 집행해야죠. 예. 정당 당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다? 아유, 정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어요, 검찰이? 그건 검찰이 아니죠.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수사해라. 그게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어쨌든 압수수색 진행에 민주당 최고위 회의는 현 정권에 대한 집단 성토장이 됐습니다. 당사를 찾은 이 대표는 발언 도중에 울먹이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내일이 대통령 시정연설인데 압수수색을 또다시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납득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남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도의는 사라지고 폭력만 남은 것 같습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이 침탈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지켜달라. 울먹이는 이재명 대표 모습 보고 오셨는데, 자, 위기 때마다 눈물을 간혹 보이십니다. 오늘 이 눈물의 의미는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글쎄요, 뭐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눈물을 자주 보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좋게 보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어쨌든 뭐 저게 울고 싶어서 울은 건 아니라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약간 울컥한 느낌이 좀 있어서 요번은 조금 뭐 그런 어떤 옛날처럼 약간 제가 느끼는 자기적인 느낌은 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억울한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어쨌든 수사를 제대로 해서 결론은 나야 돼요. 이거는 뭐 그걸 뭐라고 하지는 저는 않습니다. 근데 방식이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성철 소장님께서 국회에서 강자라고 했는데 그거는 입법 과정이나 국회 일에서의 강자인 거예요. 이런 형법이나 뭐 이런 법을 집행하고 사회적인 어떤 일에서의 강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행정은 전부 다 지금 정부와 여당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권, 경찰권을 포함해서 공권력까지도요. 그리고 아까 유동규와 김용을 말씀하셨는데 유동규가 김용에게 돈을 줬다는 게 확실하게 밝혀진 게 없어요. 지금 보면은 유동규의 진술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김용까지 돈이 왔다는 게 확인된 게 아닙니다. 남욱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이 돈을 줬다는 것은 유동규까지 온 것만 지금 확정이 된 거예요. 특정이 되고 그 후에 김용은 자기는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 돈이 유동규한테 그냥 남아 있는지 김용한테 갔는지는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검찰이. 그렇죠. 예, 검찰 수사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해볼 그래서 예정이고요. 지금 장성철 소장께서 아까 그렇게 이 사실을 특정해서 말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너무 결론으로 점프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저는 조금 약간 그거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당대표가 정치와 도의가 사라졌다라고 하잖아요.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왜 정치라는 영역, 도의라는 영역을 왜 끌어다니는지 그거는 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눈물을 흘린다. 저거는요, 결국에는 지지층을 자극해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수사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회한, 억울, 분노, 나는 약자예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인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저게 본인이 예전에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진술을 했고 또한 본인의 측근이자 분신인 사람들이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 구속이 됐어요. 범죄 사실이 토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것 같고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당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조사하려고 하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침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건 절대로 옳지 않아요. 정치 처음 해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행정가 경험도 있잖아요.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였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야당의 당대표입니다. 그분들이 국가 공권력에 대해서 침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압수수색 들어와서 뭘 가져갔나요? 뭐 이렇게 대단한 거 가져갔습니까? 당직자 뭐 명단 가져가고 이런 거 가져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국감에 이렇게 쇼잉을 하듯이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을 하게끔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결론을 정해놓고 국민의 의식 속에 이걸 세뇌시키려고 한다.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장성철 소장님의 말씀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범죄가 드러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걸 직접 수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로 의심하는 부분에 단계를 지금 밟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특정된 게 없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돈 받았다는 거 지금 증거 가지고 수사합니까? 아니잖아요. 김용까지도 지금 김용까지도 돈 받았다는 걸 특정한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나오는 모든 일들이 이미지를 굉장히 타격을 주면서 저 사람들은 그랬을 거야 라는 걸 자꾸 쇠뇌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렇게 국민들의 머릿속에 결론을 각인시켜 놓으면 그 다음에는 뭐를 해도 그게 통하는 거예요, 검찰이. 그래서 피의 사실을 공표해가지고 슬슬슬슬 흘려가지고 언론에서 기사가 쏟아지게 하고 유동규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어떤 뭐 술을 마시러 갔다는 등 뭐 룸을 갔다는 등 이런 얘기를 이거 완전 별건이거든요. 만약에 그걸 했다면 다른 범죄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공격할 일이 아니라. 검찰이 공표를 했다기보다는 공소장 내용에 있는 것들이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요건 저희가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압수수색 제시도에 민주당 당연히 이제 격앙된 상황인데요. 오늘 용산 대통령실 항의 방문도 했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그렇게 보고 싶겠죠.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확정적 중범죄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대대적인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백현동도 있고 위례신도시도 있고 성남FC 사건도 있고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있고 김혜경 여사에 대한 법인카드 얘기도 있고 또한 아드님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불법 도박 의혹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정권 차원에서 조사한다, 수사한다, 우리 야당 탄압하는 거야, 정치 보복하는 거야. 그런 식의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하는 모습이죠. 이것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대통령의 암묵적인 지시라도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표현을 하거나 그렇게 주장을 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어쨌든 민주당 내일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설명하는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네. 이걸 용인하지 않겠다 여기까지 밝혔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이콧을 할 것인지 실제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시위를 할 것인지 안 들어갈 건지 이거 아직 결정이 정확히는 안 된 것 같은데요. 내일 어떻게 결정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당연히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지금 착각하는 게 있어요. 본인들이 약자거든요, 절대적으로. 근데 자꾸 약자 프레임으로 싸우지 않고 강자인 것처럼 착각해서 싸우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거 절대 민주당에게 유리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재명 당대표도 지금 본인이 자꾸 어떤 힘을 가지면 이걸 대응할 수 있다라고 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재명 당대표를 살려줄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지지뿐이 없습니다. 국민의 어떤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거에 대한 생각, 이것뿐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많은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당내에. 과연 지금 당대표직을 가지고 여기 대응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내려놓고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의견까지도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예. 그게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서 삼가하겠습니다만은 결론은 이런 겁니다. 결국은 검찰의 수사가 지금 얼마나 과도한 것인지를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시정연설 들어가고 검찰 수사가 좀 과도하다. 이걸 알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쨌든 대통령 시정연설, 이거 뭐 총리 대독 이런 방안까지 거론이 됐다가 대통령이 내일 직접 가서 어쨌든 시정연설 예정대로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거든요. 내일 국회에서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화면에 따라서 내일 여론도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물러서지 않겠다. 내가 뭘 잘못했냐. 국회에서 나를 야당이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가서 떳떳이 내 입장을 밝히겠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 시정연설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좀 밝히고 싶어 할 텐데 내일 아침 전 이럴 것 같아요. 아침 9시에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 정문을 향해서 들어올 때 계단부터 피켓 시위를 하겠죠. 뭐 독재자 윤석열 물러가라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로텐다홀까지 다 민주당 의원들이 점거를 해서 거기서 계속 피켓 시위할 거고 저는 시정연설도 들어갈 것 같아요. 집단 퇴장이 아니라 들어가서 항의할 건 항의하고 피켓 시위도 하고 이렇게 본인들의 생각과 입장을 좀 밝히고 싶어 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좀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는데 압수수색해서 겨우 뭐 가져갔냐, 뭐 파일 3개 가져갔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 19일 날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하려고 할 때 주철한 의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철한 의원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현 의원이죠? 의원이 다 치웠지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다 치웠으니까 없는 거지. 이것이 그냥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문서 파일 3개만 가져갔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뭐 덧붙이실 말씀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게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또 저는 또 좀 적절하진 않다고 봐요. 주철현 의원이 얘기한 건 적절해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주철현 의원도 굉장히 부적절해요. 이게 그래서 제가 검사 출신들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 식구나 감싸고 저렇게 자기 경험 가지고 그것이 절대 진리인 양 얘기하고 이런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착각하는 게 있어요. 지금 본인들이 힘을 휘두르면 본인들한테는 그게 부메랑으로 안 올 거라고 생각하죠. 정권 바뀌어보세요. 지금 검찰 똑같이 부산저축은행하고 김건희 여사의 이거요. 다시 시작합니다. 제가 볼 땐 이런 식으로 하면. 예. 역사를 이게 돌고 무슨 돈다. 그럼요. 이게 역사의 무슨 불행이에요. 좀 차분하게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국민들의 시각이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정돈돼 있고 그리고 중립적이고 형평에 맞는다라는 느낌을 주면서 수사를 해야죠. 제가 그러면 김상일 평론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유동규 본부장이 진술했어요.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내가 6억 얼마를 줬어요라고 진술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정밀하게 정제되게 수사하려면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의 측근이니까 수사하지 말자, 압수수색도 하지 말자, 구속영장도 하지 말자 이래야 돼요? 그건 어떻게 아니죠. 해요? 최소한 김용 씨와 관련해서 보세요. 수사를 그게 된 다음에 해야죠. 긴급 체포하고 자택이나 중요한 데 다 압수수색 했잖아요. 당사는 대부분이 볼 때 김용 부원장이 거기 와가지고 공용 컴퓨터 몇 번 쓴 것뿐이 없어요. 그거 다 알고 있으면서 당사를 굳이 그렇게 무리하게 들어간다는 게 아니 본인들이 수사하면 그런 거 다 조사하고 어느 정도 뭘 가지러 가는지 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이재명 당대표의 핵심 측근이다. 그리고 상근 부원장이다. 그러니까 별도의 사무실과 별도의 책상과 별도의 컴퓨터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그럼 무능한 거죠. 거기에 중요한 여러 가지 증거물들을 갖다 놨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면 검찰은 생각만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왜? 검찰이 어마어마한 민주당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정교하고 입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검찰이 민주당 상근 부원장이 독자적인 사무실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가서 조사해보고 가야죠. 네, 여기까지. 자, 돈의 흐름이 나온 만큼 검찰 수사는 당연하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 김상일 평론가는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아니, 어쨌든 돈의 흐름이 유동규까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 그리고 진술이 김용까지로 지금 그렇죠. 있는 이제 거예요. 우리가 조사하는 조사까지 거죠. 다 지켜는 봐야 그러니까 되는 조사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조사가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정교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게 정교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 물증이나 이런 걸 찾으려고 하고 그런 거에 뒷받침해가지고서 강제 수사도 들어가고 물증 하는 찾기 거죠. 위해서 자택이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거 아닙니까? 일단.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한 것은 당연한데 당사를 들어가는 것은 좀 더 정교하게 해야죠. 지금 알겠습니다. 정당에서 오래 계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너무 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분 의견 이 정도 들으면 되겠죠? 예. 다음 질문을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김용 부원장 오늘 사무실 압수수색이 있었고 이게 이제 대통령 시정연설과 좀 영향이 있는 이런 모습인데 김용 부원장 구속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자, 연일 작심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대장동 재판에 참석하고 나오는 길의 발언을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좀 착각했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순수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함께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됐습니다. 여기는 참 비정하달까? 그런 세상이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됐고 앞으로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가족을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좀 착각을 했다. 비정한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형제들의 진면목을 보게 됐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검찰이 회유했다 이런 의혹 제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들어보면 1년 사이에 심경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저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본질에서 좀 벗어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용이든 아니면 이재명 당대표든 이런 사람들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저런 사람들이니까
범죄를 당연히 했을 거야라는 어떤 각인을 시키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국민들께서 알아셔야 되는 게 이거는 분명한 별건입니다. 별건. 예. 이거 잘못한 거 맞아요. 그렇지만 이걸 처벌하는 거는 별건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여기다가 갖다 붙여가지고 이미지 더 씌우기로 하는 거는 저는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유동규의 진술만이 있는 겁니다. 진술. 그렇죠. 그리고 예. 그 진술에서 김용혜가 돈을 줬다가 돈을 어떻게 줬는지도 특정이 됐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줬다라는 게 뭐 특정이 돼가지고서 그거를 김용이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시인했다거나 이런 단계가 아니라는 거 예. 저는 이걸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뭐 유동규, 남욱 이런 복수 진술들이 좀 있고 검찰은 이제 뭐 증거들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지금 뭐 이재명 대표까지 연결됐다. 말씀하신 대로 이 김용 부원장까지 이게 확실히 돈이 건너갔다. 그렇죠. 이게 입증은 아직 안 된 남욱이나 이런 상황이죠. 예. 사람들의 이야기도 뭐냐면 유동규의 이야기예요. 네. 김용이 대선에 돈이 필요하니까 내지는 뭐 성남시장 재선에 필요하니까 돈을 달라 그랬다. 그런 줄 알고 줬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김용한테까지 갔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의미하는 것이.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제대로 수사하려고 김용을 구속해가지고 수사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 진술만 있었다라고 지금 김상현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진술만 가지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안 내줬을 거예요. 진술만 있고 다른 정황 증거가 없으면 법원에서는 항상 이러죠.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거예요. 진술 외에 다른 어떠한 정황 증거라도 있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저러한 유동규 씨의 말이 이미지를 깎아내는 거다, 별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 검찰이 시킨 게 아니잖아요. 유동규 씨가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핵심 진술인이고 핵심 증언자예요. 이 사람이 나는 이재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진상과 김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얘기하는 것이 왜 별건입니까?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본이 될 수가 있죠. 예. 아니죠. 이거는 범죄라는 것은 특정한 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소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법의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한치의 합리적인 의심도 없게 하라고 1,000원짜리 변호사 보시면 나오잖아요. 검찰에 그게 의무예요, 의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게 자기가 가진 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내가 조금 의혹 조금 있다고 해서 막 아무 데나 뒤져가지고 이것저것 다 발견하고 이런 식으로 사회가 돌아간다면 오히려 법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법은 약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예. 자, 보세요. 회유. 이거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회유가 있었는지 없는지. 본인은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을 봐야 된다. 나중에 검찰에서 네. 범죄 수익은 전부 다 몰수하고 그다음에 추징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몰수 추징 액수가 얼마인지를 보면 저는 이게 회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또 역사가 후에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 좀 후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어쨌든 지금 들어보셨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은 조금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 같은 느낌은 들고요.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차장을 몰랐다. 이 발언이 영향이 있었다. 이런 분석 기사도 좀 나오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 한 언론 인터뷰를 보면은 본인과 김문기 차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 셋이 이제 카트를 타고 골프를 쳤다 이런 인터뷰 내용이 있거든요. 골프 치시잖아요. 카트 차고 이렇게 했을 때 모를 수 있습니까? 저는 예. 이렇게 여행도 같이 갔다 오고 골프도 같이 쳤다 그랬을 때 모른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죠. 그게 뭐 변호사니까 뭐 법리적으로 필요해서 자기 방어권을 위해서 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법리를 떠나서는 제가 볼 때는 좀 개인적으로 저는 좀 실망스러워요. 그런 부분이. 예. 그래서 그게 유동규에게도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렇지만 저는 아까 그 회유의 부분을 저는 또 주목해서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요새는 뭐 나중에 감옥을 갔다 와서 한 뭐 몇십억을 건질 수 있으면 뭐 기꺼이
빨간 줄 한 줄은 글 수 있어. 뭐 이런 젊은이들도 있다라는 예. 세간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범죄 수익에 대해서 몰수 추징이 다 안 되고 일부가 만약에 남겨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회유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은 예단할 수 없지만 나중에 검찰이 이 범죄 수익에 대해서 몰수 추징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제 정치하게 예상을 네. 하셨는데 이거 좀 많이 건너뛴 그 예상 같다는 그렇지만 느낌이 좀 저는 들지만, 지금 예. 상황에서 이게 미래에 벌어질 일인데 다 결론 나고 벌어지면 예. 지금 제가 이 얘기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예,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예, 이것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김용 부원장 공소장을 보면은 정 실장이 이제 술 접대를 받은 이런 물증을 확보한 정황들이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은 이게 2013년 일인데요. 유동규 당시에는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었고요. 남욱 변호사한테 이제 한 얘기라고 하는데 위례 사업을 남 변호사가 짜온 구조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남욱 변호사가 여종업원들하고 편히 술 드시고 술값을 내겠다 하고 그 뒤로 9월에서 12월인가요? 그해 같은 해에 이제 유동규, 정진상, 김용 이렇게 셋이 술을 마셨고 남욱 변호사가 술값을 냈다. 여기까지는 나왔는데 이게 진술이고요. 여기에 합당한 증거들을 지금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좀 앞으로 검찰이 입증을 해나가야 되는 이런 책임이 있는 거죠. 뭐 남욱 변호사와 술집 종업원 사이에 있었던 문자를 주고받았던 거를 복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이 밝혀진 것 같고 결국에는 이러한 사항들은 검찰이 남욱과 예를 들면 남 변호사와 김용 부원장 그리고 정진상 실장 간에 어떠한 유착관계가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이 사람들이 김용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 시의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에 좀 편의를 봐준 거 아니냐. 예. 정진상은 비서실장 하면서 편의를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유착관계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유동규 본부장이 이제 앞으로 진술을 할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거 같아요. 초과이익 환수제를 예. 그게 누락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지시했느냐, 시켰느냐, 아니면 알고도 묵인했느냐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진술이 나오게 된다면 김용 씨에게 대선 자금이 뭐 갔다라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상당히 힘든 법적인 싸움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예.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말 폭탄성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돈이 건네갔다라던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어떠한 지시를 했다든가 이 얘기까지는 아직 안 했어요. 그렇죠. 그것까지는 지금 안 나오고 있고요. 저는 만약에 본인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면 이런 핵심적인 걸 먼저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뭐 술을 접대했다는 등 이런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뭐 김영란법 위반이든 뭐든 가지고 처벌을 받아야 될 그 대상이지만 네. 여기에 갖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미지 전체를 공격해가지고 저 사람들은 능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야 이렇게 이용되는 것은 예. 자칫 국민들의 어떤 판단력을 흐릴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런 건 좀 경계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오늘 또 한 명이 지금 정진상 실장도 이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런 상황인데 대선 자금 수사하고도 무관치 않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정진상 실장도 곧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까요? 불가피해 보이죠. 왜냐하면은 가장 이재명 당대표의 핵심 측근은 김용, 정진상 이 두 사람 아니겠습니까? 대선을 치르다 보면요. 중요한 일들은 측근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 뭐 평상시에 인간관계가 있지 않은 그리고 나와 일을 같이 하는 의원들에게 이러한 내밀한 부분을 맡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과 자금이죠. 조직과 자금 분야에서 이 두 사람이 지난 대선 과정 중에서 중요한 일을 했다면 결국엔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도 검찰의 수사망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소환 조사 당하는 것은 이제 뭐 예정된 결과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나 김용, 정진상 이 두 분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요. 앞으로 검찰 수사 그리고 재판까지 좀 말씀하신 대로 지켜봐야 되고요. 자, 검찰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다시 한번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저축은행 뭐 비리 의혹 수사 이런 부분까지 다 넣어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빼고라도 하자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뭐 많이 지금 몰리고 있다는 걸 자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형평성과 중립성을 지켜줄 수 있는 수사팀에게 자기를 좀 맡기고 싶다. 그리고 너무 여론에 몰아가기식 수사, 여론 몰아가기식 수사는 좀 피하고 싶다. 이런 그 계산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드는데요. 근데 저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저는 당대표를 그 직을 가지고 당의 어떤 국회의원 숫자가 많은 상황에서 그 힘을 활용하는 듯이 국민이 생각하는 가운데 얘기하면 저는 별로 저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좀 많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약자는 약자 프레임으로 싸워야 한다. 그리고 국민을 믿고 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지금 뭐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뭐 거기까지 제가 얘기하면 좀 제가 좀 뭐 그렇긴 한데, 아니 뭐 기왕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렇고요. 지금 이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의 무능을 감출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해석까지 김상일 평론가께서 해주셨는데 저는 특검 주장이야말로 이재명 당대표가 나 불리해요, 나 뭔가 있어요 라는 자기 고백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2021년 작년에 했던 얘기를 제가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2021년 9월에 특검 수사하면서 시간 끄는 건 적폐 세력들의 수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0월 달에는 특검은 시간 끌기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라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신속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규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 중에서 갑자기 검찰 수사 중지하고 자 특검하자. 특검 논의만 하는 것도 60일 걸려요. 그럼 60일 동안 이재명 당대표 관련된 수사 하지 말아요? 어떻게 해요? 증거 다 인멸하도록 내버려둬요? 이건 안 되잖아요. 특검은요, 검찰 수사가 끝난 다음에 그 수사 결과가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거나 미진했을 때 여야 간의 합의 혹은 법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특검 수사를 하는 겁니다. 피의자가, 범죄 혐의자가 나 검찰 수사 안 받을래, 나 특검 받을래 이런다고 특검이 결정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렇죠. 그게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말씀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을 접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검찰의 수사 자체가 너무 일방적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일방적이에요? 김건희 여사 수사를 안 하니까 일방적인 거예요?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맞죠. 그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김건희 여사의 수사 그리고 부산저축은행의 수사가 남의 죄가 나의 죄를 정당화시켜주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도 굉장히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어떤 판단, 시각 이걸 고려하면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군부 독재도 그랬지만요. 모두가 우리는 법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도 그래요. 자기네는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국제적인 시각, 시민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게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이용해서 법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약자들이 그것을 이건 정말 공정한 법치야라고 생각을 하는지. 저는 지금 국민들이 지금의 수사가 너무 한쪽으로만 몰아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인데 그렇게 느끼거든요. 30초만. 제가 봐도 그 김건희 여사 수사나 대통령 일가족과 관련된 수사가 미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이 공정한 수사를 받고 싶어요라고 항변을 하려면 나 수사 제대로 받겠습니다. 옛날 2002년도에 이해창 총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부터 잡아가라, 나부터 조사해라, 나부터 수사해라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뭐 같이 일했던 분들에게 미루는 모습은 좀 비겁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정말 김건희 여사 의혹이나 부산저축은행 의혹이 정말 이게 국민 입장에서 의혹이 파헤쳐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본인의 수사부터 좀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성이 맞습니다.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어쨌든 정말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하시다. 오늘 오랜만에 정말 의견 일치하시는 이런 모습 보여주셨는데 조건 없는 특검까지 제안한 이재명 대표 발언을 들어보면은요 민주당이 앞으로 대장동 특검법 발의에 총력전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
정부와 여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민의 집단 망각이라도 기다리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 의견의 2배입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란 말씀 되돌려드립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특검에 지금 방점을 찍고 있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하자. 자, 이렇게 방점을 찍고 있는데 이거 역할 분담입니까? 아니면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좀 갈라지는 겁니까? 뭐 일종의 역할 분담으로 박홍근 원내대표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본인들이 좀 약간 그런 얘기를 해줘야 이재명 대표에게 공간이 좀 열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전략적인 패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강한 모습을 보여줄수록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쟤네 힘 있다고 자기네들끼리 싸우네. 예. 우리는 안중에 없네. 그러는 순간 선택자가 되거나 선택을 강요받게 되거나 구경꾼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자꾸 약자가 강자인 척하는 저런 어떤 전략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예. 약자가 강자인 것처럼 하는 전략은 안 썼으면 좋겠다. 오늘 이 점 굉장히 강조해주고 계신데 지금 어쨌든 민주당 내 분위기는 좀 뒤숭숭할 것 같고요. 그렇죠. 조금 박해라고 불렸던 분 중에 김혜영 전 의원이 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의 단일 대우가 그 지향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런 단일 대우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요.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화 운동하다가 지금 수사받고 조사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은 민주당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다가 본인이 피해를 받아가지고 검찰에 조사나 수사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인이 성남시장 시절에 벌어졌던 불법과 비리, 이런 부패, 이런 의혹을 갖고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조사를 받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과 민주진영을 진흙탕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초토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건 분리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구속된 거 이거는 통치권 차원의 문제예요. 민주당이 전 당력을 기울여가지고 이 부분은 방어하고 항거하고 따져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하지만 이 이재명 당대표 사건은 민주당 진영 전체가 이거는 몰두해가지고 지킨다라는 모습 보여주면 나중에 정말 만약에 김용 씨가 돈을 몇 억이라도 받아가지고 이재명 당대표 예비 경선 때 이 돈을 썼다고 드러나 봐요. 만에 하나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러면 민주당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는요. 무릎 꿇고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혜영 의원의 얘기처럼 분리대응하는 것이 맞다. 전 당력을 기울여서 이것을 옹호하거나 방어하는 것은 상당히 하책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주제 짧게 다뤄볼 텐데 국감 오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이 있었기 때문에 또 파행이 있었고요. 오늘 그러게요. 곳곳에서 좀 시끌시끌했었는데 오늘 법사위 종합국정감사가 있었죠.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건건히 부딪혔는데 특히 김의겸 의원의 이 의혹 제기에 한동훈 장관이 발끈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저기서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3시 넘어서? 혹시 그 스토킹의 배우가 김의겸 의원이십니까?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저는 다 걸게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공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지난 7월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 그리고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권한대행 이렇게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이런 의혹에 대한 질문을 했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기분이 나쁜 것 같습니다. 저번에 이재정 의원 악수 사건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김의겸 의원이 잘못된 주장을 했는데 왜 사과 안 하냐. 이거 당신 지금 주장하는 것도 허위 주장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국회의원은 상임위원장에서 뭐든지 다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피감기관의 장은 그것에 대해서 항변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뭐 서로 감정 싸움을 하고 과했다. 이것은 뭐 저희 제3자적인 판단인데 저런 얘기 물어보고 답하고 이런 것이 항시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는데 이세창 정 자유총연맹 권한대행은 방금 전에 한 언론사랑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무슨 술자리를 주관을 하느냐. 이 사람 웃긴 사람들이다. 그런 식의 지금 인터뷰를 했어요. 예. 그런 거 보면 김의겸 의원의 한 정보를 통한 저런 질의는 좀 네. 사실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김상일 평론가는 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의겸 의원이 저는 좀 약간 현명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히스토리가 있고 국민에게 각인된 저 논쟁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본인이 꼭 저걸 질의를 했어야 될까요? 옆에 있는 좀 그렇지 않은 이미지를 가진 의원한테 좀 하라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김의겸 의원을 빼고 다른 의원이 질의를 했다면 너무나 당연한 질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었던 첼리스트 여자가 한동훈 장관을 봤다라고 남자친구와 통화하면서 그 얘기하는 녹취를 가지고 공익제보를 한 거잖아요. 권익위에. 그러면 그거가 공익제보가 됐고 녹취가 있는데 국회의원이 그거를 못 물어봅니까? 만약에 제가 기자라 그러면 기자였어도 저건 당연히 저는 물어볼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당연한 질문에 대해 김의겸 의원의 질문이라는 이유로 저렇게 강한 반응을 보이는 거는 한동훈 장관이 참으로 오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동훈 장관 지금 들으셨다시피 직을 걸겠다까지 지금 얘기를 한 이런 상황인데 국감장에서 어느 정도 의혹까지 이렇게 제기를 하는 것이 상식선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 용인이 되는 겁니까? 또 면책특권이 있잖아요. 예.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그건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있으면 국회의원은 다 물어볼 수 있다. 예. 그것이 뭐 정치적으로 나중에 어떠한 책임과 파장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감당을 해야 될 문제겠죠. 뭐 저런 질문을 한다고 김의겸 의원이 인기가 높아지거나 야 의정활동 잘한다 그런 평가 듣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처음으로 설립자인 김범수 센터장과 SK 최태원 회장이 공개적인 장소에 나와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김 센터장은 피해 보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유료와 무료를 구분해 대응하겠다고 표현해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유한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SKCNC 등 카카오 먹통 사태에 관련된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 카카오 김범수 센터장과 네이버 이혜진 GIO 등 증인들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유료 서비스는 약관에 따라 어느 정도 약관 또는 약관 그 이상의 서비스를 지급했거나 그 이상 부분을 갖다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무료 서비스는 인터넷 무료 서비스상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선례가 없어서 이 부분은 피해 사례를 접수받는 대로 그리고 그 부분이 정리되는 대로 피해 보상안을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 점검하고 더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 이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김 센터장이 이용자들의 피해 보상에 대해 유료와 무료를 구분해 대응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대규모 이용자를 모으고 거기에서 수익 모델을 찾는 것이 카카오의 성장 과정이나 또 김범수 증인의 경영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카오 가입자 수가 많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고. 국회에 불출석 통보를 했던 SK 최태원 회장은 고발 등 조치를 하겠다는 국회 경고를 받고 뒤늦게 국감장에 출석해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정전 사태에 관련된 많은 책임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따라서 피해를 보신 많은 사용자 여러분 그리고 다른 저희 고객사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는 카카오 먹통 사태가 SK CNC 화재에서 비롯됐다며 최 회장을 상대로 철저한 재발 방지와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은 20대 여성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L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SPL의 모기업인 SPC에 대한 청문회 개최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L을 비롯한 SPC 주요 계열사 4곳에서 최근 5년 사이 발생한 산업재해자는 581명입니다. 2017년 4명에 불과했지만 2018년 노동조합 결성을 계기로 쉬쉬하던 게 표면화되면서 해마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를 지키기 위한 예산은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SPL이 올해 안전예산으로 배정한 금액은 5억 8,200만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0% 이상 적었습니다. 특히 안전교육 예산은 올해 440만 원으로 지난해 5분의 1에 그쳤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장은 SPL과 모기업 SPC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지금 주야간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족을 부양하고 성실하게 일했던 정말 청년 여성이 지금 미처 펴보지도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싸늘한 죽음이 돼서 더 이상 돌아올 수가 없어요. 특히 사고 당일 샌드위치를 유통한 점과 동료 직원이 숨진 다음 날 바로 공장을 돌린 데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참혹했고 참 매정한 기업이다.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동자도 사람인 거죠. 기계가 아닌 거죠. 회사 대표는 의원들의 거듭되는 추궁에 거듭 머리를 숙였습니다. 종업원분들이나 또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SPC그룹의 전체 산업재해율이 다른 제조 평균보다 1.4배나 높은 점을 들어 SPC그룹 전체에 대한 청문회 개최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그냥 오늘 끝날 일이 아니라 반드시 청문회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국정감사 끝나고 SPC에 대해서 전체 그룹에 대한 청문회를 꼭 해야 되겠다. 국감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른 SPC그룹엔 노동부의 대대적인 안전보건조사가 예고됐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서울 월드컵대교 인근에 임시 다리를 설치하던 작업자 2명이 물에 빠져서 1명이 숨졌습니다. 정부는 원청인 삼성물산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서울 월드컵대교 남단에 있는 공사 현장. 본 교량 건설을 위해 임시 교량을 짓는 공사가 한창이어야 할 시간이지만 현장은 텅 빈 채 굴착기만 멈춰서 있습니다. 아침 9시쯤 이곳에서 작업하던 2명이 추락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작업자들은 다리를 연결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저 추락 방지용 안전망을 설치하려다가 부유시설에서 떨어진 거로 파악됐습니다. 47살 남성은 가까스로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지만 54살 남성 하청업체 직원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뒤 끝내 숨졌습니다.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였지만 순식간에 안전고리와 함께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변을 당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서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수중수색해서 구조한 거예요. 그 한 번 제작 복귀하신 분은 구명조끼 입고 있다가 벗으면서 탈출하셨다고 하고. 고용노동부는 즉각 근로감독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한 뒤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어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공사 책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SPC 계열 제빵공장 끼임 사고와 물류창고 공사장 추락 사고에 이어 다리건설 현장 익사 사고까지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연일 강조되고 있지만 현장 작업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더 강력한 처벌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인영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사회적으로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이 중대재해가 줄지 않아 많은 자괴감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근로자가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하는 건 노동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인데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측면도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9개월가량 됐는데 법이 적용되는 대상에서는 중대재해가 늘고 오히려 적용되지 않는 곳에서는 줄었다며 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경선에서 불거졌던 불법 당원 모집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송하진 전 지사의 부인과 주요 측근 등 총 30명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심사 배제로 3선 출마 행보를 멈춘 송하진 전 전라북도지사. 당의 결정을 수용했지만 복잡한 심경을 완전히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번에 경선 후보자 발표 결과를 수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입은 은혜를 제가 조용히 물러남으로써 빚을 갚겠다는 뜻입니다. 본선에 나서지도 못한 채 준비 과정의 불법 행위가 뒤늦게 문제가 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지난 4월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해 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천여 장과 만여 명 규모의 당원 명부 파일을 확보한 겁니다.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해 불법으로 권리당원 모집을 시도한 정황입니다. 이로 인해 전직 전북 자원봉사센터장이 구속됐고 송 전 지사의 부인 오경진 여사와 전직 비서실장 3명 등이 줄줄이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총 30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이 가운데 전 현직 공무원만 12명입니다. 오 여사와 송 지사 핵심 측근 등 모두 7명이 당원 모집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다만 경찰은 송하진 지사가 직접 개입한 정황은 찾지 못했습니다. 16년 정치 경력을 끝으로 일선에서 물러난 송하진 전 전북지사. 본인은 수사 선상에서 벗어났지만 측근들은 물론 부인까지 조직적 범죄에 연루됐다는 불명예는 피할 수 없기도 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화물차를 사려는 사람들에게 담보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대출금을 본인이 받아 챙긴 40대 대출중개업자가 구속됐습니다. 대부분 운수업을 처음 시작하려던 피해자들은 차량을 받지도 못한 채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양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출 중개업을 하는 40대 유모 씨가 지난 3월 구매한 화물차입니다. 추돌 사고가 난 차로 앞부분이 폐차를 해야 할 정도로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이 망가진 차를 담보로 2차례 1억 7천만 원이나 대출을 받았던 점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구속된 유 씨는 수리 이력과 대출 이력을 의도적으로 숨긴 채 차량 구매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런 뒤 이들 명의로 캐피탈사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이 대출 신청자가 아니라 중개 매장에 지급된다는 점을 노려 대출금을 가로챘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캐피탈사 5곳과 대출 신청자 25명으로부터 빼돌린 돈이 25억 7천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운수업을 처음 시작하려 했던 시민들인데 차를 받지도 못한 채 빚더미에 앉아 고통받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대출금 6천만 원 받았습니다. 내가 차를 인수받으면 그쪽으로 매매상으로 돈을 넘겨줄 것이다. 그 돈을 주고 도망을 가버린 거죠. 경찰은 캐피탈사에서 증빙 자료를 요구할 경우 다른 차에 사고 차량 번호판을 끼운 뒤 사진을 찍어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캐피탈사들은 실제 차량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의자가 보낸 서류만 본 채 대출을 승인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다른 피해자들이 더 있을 거로 보고 여죄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모집책 2명도 검거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인터넷을 통해서 600에서 한 700만 원 정도 피의자에게 피해자들을 소개해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줘서 경찰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캐피탈사의 부실대출 문제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나이 상한 기준이 1살 낮아질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나이를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주 안으로 개정안에 담긴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유행 뒤 잠잠했던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소아청소년층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데 고열이 사흘간 계속된다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유행 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로 막아온 각종 호흡기 감염병 유행의 둑이 무너졌습니다. 발열과 기침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 메타 뉴모 바이러스와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즉 RSV 등입니다. 지난해 10월 둘째 주 두 감염병으로 입원한 환자는 1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200~3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최근 4주 평균 두 바이러스 검출률을 봐도 최근 4년간 이 시기에 잠잠했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크게 유행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독감과 달리 치료제도 백신도 없는데 3년간 유행하지 않아 자연 면역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뒤 태어나 처음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3세 이하 영유아는 위중증으로 갈 위험이 큽니다. 메타 뉴모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감염이 되게 되면은 보통은 가벼운 감기 정도, 상기도 감염으로 끝나는데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감염이 되게 되면은 모세기관지염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일선 의료 현장에서 호흡기 감염 증상을 보이는 소아 응급 환자는 검사보다 진료를 먼저 하고 시공간 분리 없이 치료해야 한다는 당부도 나왔습니다. RS 바이러스, 메타뉴모 바이러스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대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독감 유행이 앞으로 심화되고 또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왔을 때에도 절대로 현장에서 소아 청소년에 대한 진료에 혼란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정 위원장 또 해열제를 먹어도 38도 이상 열이 3일간 계속되거나 경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면 신속히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와 함께 달빛 어린이병원 등을 주말과 야간에도 운영해 열이 나는 환자가 빠르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영국 차기 총리로 인도계 리시 수넥 전 재무장관이 결정됐습니다. 영국 보수당 대표 및 차기 총리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 마감일인 현지 시각 24일 페니 모몬트 원내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리시 수넥 전 장관은 단독 후보로 당선이 결정됐습니다. 수넥 총리 내정자는 영국의 첫 비백인이자 최연소 총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수넥 내정자는 취임 당시 44세였던 데이비드 캐머런, 토니 블레어 전 총리보다도 어린 42세입니다. 수넥 내정자는 지난 여름 선거에서 리즈 트러스 총리에게 패했으나 트러스 총리의 자책골로 7주 만에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직 가을이지만 날은 마치 초겨울 같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불며 제법 쌀쌀했는데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5도, 철원 1도, 대전 4도, 대구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아지며 무척 쌀쌀하겠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17도, 대전 17도, 광주 18도, 부산 18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는 조금 높지만 예년 기온을 1도에서 3도가량 밑돌며 비교적 쌀쌀하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관측되는 곳이 있겠고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또 새벽까지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한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강원 산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더 쌓이겠습니다.
내일은 추위는 모레 낮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